안녕하세요. 화상관진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파산법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차분하게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저도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말았는데 한번 다시 복습도 할 겸 마지막까지 한번 완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더글라스 베어드라는, 베어드라고 읽나요? 더글라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썼고 김광기 변호사님이 번역을 한 책입니다. 출판사는 이제 박영사에서 나왔는데 그 역자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미국의 파산법, 도산법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세기 말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는 우리나라 정부의 파산법원이 설립을 비롯하여 파산법의 개혁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파산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로 정비를 했죠. 그래서 2006년도에 통합도산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파산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이런 식으로 하위법, 이게 4개의 단일법이 흩어져 있었죠. 이거를 한데 모았습니다. 통합을 해서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회생법원이 독립했고요. 서울회생법원. 그 무렵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파산법은 중요해졌다.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온라인, 오프라인 법률 광고의 대부분이 파산, 개인회생, 회생, 개인파산, 기업회생, 신용회복 등과 같은 재무적인 파탄 상황의 해결책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네이버에 파산 딱 치면은 100 몇 개가 나오고 이혼 치면은 적어요. 이혼이. 파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재무적 상황에 대한 이거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뭐 빚을 탕감받는 데와 탕감받는 아니면 신용회복도 마찬가지죠. 빚을 줄이려는 그런 욕구가 본능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법의 원리를 작은 분량의 책으로 서술해 놓은 책은 찾기 힘들다. 학자보다는 거리 실무가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책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자가 최근 몇 년간 참고해온 입문서의 최신판인 더글라스 G 베어드의 파산 절차의 요소 제6판을 번역한 것이다. 2014년 판이네요. 역자는 주로 이 책을 통하여 파산 및 구조조정 실무가들이 종종 부딪히는 문제에 대하여 유익한 통찰을 얻기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전문인들과 이를 공유하고자 번역 출판을 결심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역자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파산법, 도산법의 실무에 종사하며 짧은 시간에 파산, 도산 전문가 중의 1인이라는 허명을 얻었고 전문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강제당하는 황당함을 겪기도 하였다. 역자는 학위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스쿨과 협회, 학원에서 강의하였다. 학교에는 이 영역의 실무 경험이 있는 교원이 거의 없고 업계에서 이들을 대체할 만한 전문인들이 대략 대형 로펌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다. 나름 활발하였던 법률사무의 축소, 마감을 앞두고 새삼 출판에 나서는 것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동료 후배들이 새로운 성취를 이루기 어려운 역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대체할 역량을 쌓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역자가 수강생들에게 파산법, 도산법을 보는 시각과 현대의 경영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늘어놓을 수 있었던 미천 중의 하나이다. 파산, 도산 제도는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민사법상의 권리를 집합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본질로 인하여 개별적 권리가 제한을 받고 변형되는 과정일 뿐이고 이에 부수하여 피와 살이 있는 개인은 신선한 새 출발을 얻고 가치 있는 기업 활동은 재무적 지급불능 상황에 불과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저자의 시각은 강사로서 역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해 주었다. 우리가 흔히 통합도산법으로 부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6년에 시행되었지만 이것은 1962년에 제정된 파산법, 하위법, 회사정리법에 2004년도에 도입된 개인 채무자회생법을 대략 단순히 병합한 것이고 이 법률들은 대략 미국의 1938년 챈들러법에서 기원한다. 본고장에서는 1978년에 전면적 개편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진보하였고 2005년에 파산의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률 제정으로 상당한 억제 요소를 도입하였다고는 하여도 그 골간은 유지되고 있다. 그랬다고 하듯이 퇴역한 미국 군함을 얻어다가 대략 고쳐서 주력 전탐으로 운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기업이 진보적인 파산, 도산 절차의 보호를 받는 미국 등 선진국 기업과 전 세계적인 경쟁에 노출되고 있고 개인들도 거주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상 법률이 국제적 경쟁에 뒤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법률 그리고 법학을 이들 나라의 수준으로 올릴 실천적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법률의 특성이나 그 적용 여건이 미국과 다르다는 핑계로 적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후진적 유산에 집착하는 것은 일종의 패배주의이다. 바다에 떠다니면 그만, 하늘을 날아다니면 그만이라는 핑계로 낡은 함선, 낡은 비행기에 집착하듯이 낡은 법도 민상하게 적용되면 그만이라는 핑계로 계속 유지하는 것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은 절대로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형성으로 국제적 경쟁에 노출된 가계와 기업을 걱정하는 파산 실무가라면 읽을 가치가 있다. 역자 혼자서 이 작업을 전적으로 감당해내기는 힘들었다. 제3장에서 7장까지는 김민선 변호사, 8장은 박찬희 변호사가 1차 번역을 하고 역자가 정리하였다. 어려운 책을 번역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독과 표현의 부담스러움은 전적으로 역자의 책임이다. 기획을 담당한 윤중석 변호사의 노력에도 감사드린다. 독자층이 그렇게 많지 않을 책의 발간을 인수해준 박영사도 고마움의 표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장래에 제대로 된 책이 나올 수 있는 사전 작업이 되기를 바란다. 변호사 김광기. 그래서 이 베어드지의 미국 파산법 역자 서문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저자 베어드지의 그 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문만 쭉 파악을 해도 이 책의 어떤 의도라든가 뭐 중점적인 거, 특색 이런 걸 좀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죠. 현대의 파산법은 뚜렷이 구분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학문 영역이다. 이 책 파산 절차의 요소, Elements of Bankruptcy에서 나가 이제 이거는 역자가 아니라 저자입니다. 베어드지 교수입니다. 나는 파산제도의 근본적인 규칙과 원칙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법률가와 다른 사람들을 이 세계로 인도하고자 한다. 현대의 파산법은 풍부하고 흥미롭고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포부이다. 이번 판은 2014년 6월 현재 파산법의 상황을 반영한다. 벌써 7년 지났죠. 첫 3개 장은 대략의 풍경을 그린다. 1장은 파산법정의 실체적 조항 및 파산 사건을 지배하는 절차적 규칙을 탐험한다. 제2장은 파산 절차 안에서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살펴본다. 파산법은 개인에게 신선한 새 출발, 프레시 스타트를 제공한다. 부채에 압도당한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파산 절차의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과거의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미래의 소득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다. 그러한 개인들이 신선한 새 출발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파산법의 영역에 상당한 복잡성을 도입한다. 참 정직하고 불운한 채무자의 새 출발과 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게 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제3장은 법인 회생 절차의 기본 원리인 절대 우선의 원칙, Absolute Priority Rule. 우리나라는 상대 우선의 원칙, 미국은 절대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을 검토한다.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이유로 파산 절차로 들어온다. 법인은 주법, 그러니까 스테이트로죠. 미국에 의하면. 미국은 주국가죠. 50개 주. 법인은 주법에 의하여 이미 유한 책임을 누리고 있다. 법인이 망한다고 해도 그 주주는 법인에 대하여 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파산법 제11장에 규정된 회생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비록 재무상태는 부실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강한 기업은 기존의 자본구조를 변경하여 당면한 조건을 보다 달 반영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를 통하여 오래된 부채에 대해 면책을 받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개인은 이제 피와 살이 있는 개인은 신선한 새 출발이고 법인은 사실은 이제 청산이죠. 그래서 사실 청산하면 이제 부채는 사실상 면책을 받는 거죠.
이와 같이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개인이 법적 문제와 법인이 법적 문제는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파산법원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처리되는데 우리나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같이 처리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각 지방법원 본원에서 파산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좀 차이는 있지만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같은 법원에서. 그것은 오로지 역사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고 절차 진행상의 어려움이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죠?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거죠. 즉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느 상황에서나 채무자의 사물을 정리하여 재산을 수집하고 채권을 확정하고, 이게 채권조사 확정 집행이에요. 잘못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부인권이죠.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이게 이제 배당이죠. 권위적으로 확정하는 동안 채권자들을 항만에 봉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머지 장은 이러한 과정이 작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제4장은 파산 절차 외부에서 기원하는 권리가 파산 절차 내부에서 어떻게 취급되는가를 살펴본다. 대부분의 경우 파산 절차 내부에서 어느 채권자의 청구권은 그 채권자가 파산 절차 외부에서 가진 권리에 의존한다. 제5장은 파산 절차 외부에서 채권자들에게 허용된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 절차 내부에서도 역시 채권자에게 허용될 수 있도록 파산법이 보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제6장은 미이행 쌍무계약을 살펴봄으로써 채무자 및 그와 거래하였던 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검토를 마친다. 미행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그것은 재산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채이기도 하다. 미행 쌍무계약은 뭐 많이 나왔죠. 개인 파산에서도 했고 법인 파산에서도 했고 개인 회생에서도 했고요. 아니 개인 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에서도 아니죠. 법인 회생에서도 했고요. 지급 불능 상태에서 채무자는 합리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을 이전할 수 없고 채권자들이 상환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주된 효과로 하는 다른 행동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부인권이죠. 이렇게 진술한 사행위 규제법의 기본적 원칙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막대하다. 제7장의 주제는 사행위법과 이와 관련된 쟁점들인 형평적 후순위화 및 실체적 통합이다. 제8장은 편파행위 부인에 관한 법리를 다룬다. 똑같이 우리나라. 이게 다 미국에서 유래한 걸 거예요. 말린 이제 로마법에서 유래했지만 다 있죠. 파산이 임박하였을 때 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현행 편파행위의 부인 규정은 복잡한 규칙과 기준의 혼합을 통하여 이 관념을 구현한다. 파산 절차의 신청이 제출되면 채권자들은 그들의 추심 노력을 중단하여야 하지만 채무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나머지 부분과 거래를 지속하여야 한다. 파산법은 자동중지, 오토스테이,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은 안 됐습니다. 미국 법입니다. 파산법은 자동중지, 오토스테이를 통하여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9장의 주제이다. 10장은 소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11장 절차 사건이 진행 과정을 탐구한다. 대부분 11장 절차 신청 사건은 작은 법인이 제출한다. 이들 사건에 있어서 도전 과제는 진행 중인 사업을 보존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업인이 한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있다.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실체는 법인이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법인을 소유하는 기업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규모의 11장 절차 사건은 수적으로 아주 적지만 파산 절차에 있는 모든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사건에 있어서는 그 기업은 그것을 경영하는 이들과 독립적인 시체를 가지고 있고 제11장 절차를 통하여 재무적으로 곤란을 겪는 회사는 파산 절차 외에서의 인수합병과 비슷한 과정으로 새로운 자본 구조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책의 마지막 두 장은 회생계획을 창조하고 인가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11장 절차가 이제 법인 회생이죠. 우리나라로 보면. 미국의 어떤 크라이슬러, 포드, 그쵸? GM. 이게 다 이 11장 절차로 오바마 때인가요? 그때 다 넘어갔죠. 이 책의 아이디어는 내가 학생이던 시절 나를 파산법을 이끌어준 토마스 잭슨과의 유익한 협력으로부터 성장하였다. 초판은 내가 네스 앤드 로젠탈 로펌에서 1990년대 초에 1년의 세미나를 주관할 때 형성되었다. 이분도 이제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많은 훌륭한 판사와 변호사들과의 장기간에 걸친 대화로부터 배움을 지속하였다. 이 중에는 톰, 암브로, 프랭크,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쭉 포함된다. 동료들 같이 일한 것도 이 주판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차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이거는 미국법 개론이니까 파산법 개요.
연방파산법이 구조. 파산 사건이 관할이 나오고요. 다른 지급불능 처리 절차는 뭐가 있는지. 미국도 뭐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할 때 파산과 개인회생과 법인회생과 뭐 신용회복 절차를 비교하듯이 개인 채무자와 신선한 채출발. 이게 개인 파산입니다. 프레시 스타트 39쪽이요. 채권자 이행 부채수단과 채무자의 권리. 자력기준. 신선한 새 출발의 구조. 면책의 정의와 면책되지 않는 채권.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죠. 비면책 채권. 비면책 채권 쭉 있죠. 미국하고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뭔지 원래 이제 파산이 원조가 미국이니까 미국법을 한번 쭉 공부하면서 차이점과 같은 점을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다음에 11장 절차에 의한 급여 소득자 변제 계획. 이게 이제 개인 회생입니다. 그렇죠? 미국 똑같죠? 파산으로 일거에 털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 회생이죠. 네, 3장 법인의 회생과 절대 우선의 원칙. 서론. 강제관리와 제11장 절차의 기원. 현행 11장 절차와 절대 우선의 원칙. 4장은 파산 절차에서의 청구권입니다. 97. 파산 절차의 청구권의 확정. 파산 채권이라고 하죠. 파산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채권과 대비해서 재단 채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청구권과 공평한 부채수단. 담보 채권, 별채권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5장. 파산재단의 재산과 강제한수권. 강제한수권. 파산재단이라는 건 파산 선고 당시 파산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취득한 장래의 청구권입니다. 퇴직금 같은 거죠. 미국은 아마 뭐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파산재단의 재산과 541조의 범위, 544조 A에 의한 강제 환수권, 채권자들의 청구권을 승계하는 파산관제인. 그렇죠? 파산관제인 승계하죠. 우리나라도. 관제인이 가지는 부인권의 한계. 그렇죠? 관제인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뭐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제한을 받고요. 우리나라는 선고 시부터 2년, 행위 시부터 10년입니다. 다음에 부인권의 한계는 또 부인권 조각사유가 있죠. 소극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성 있는 행위,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 선취특권과 의제 신탁, 선취특권. 그 다음에 쌍방 미행 쌍무계약, 미행 쌍무계약이 있죠. 143쪽에 있습니다. 미행 쌍무계약의 일반적 성질, 해제, 리젝션, 단체협약 해제, 인수와 인수권한에 대한 해제, 연체의 치유, 해제와 인수의 시기 및 결과, 파산 절차에서의 금융계약. 6장입니다. 그 다음에 7장. 사행위 취소 및 관련 법리. 의제 사행위 주주와 546조 2. 사행위 취소의 확장. 형평적 차등 실체적 병합. 이건 말이 좀 어렵지만 가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편파행위. 사행위와 편파행위는 다릅니다. 편파행위는 사회가 의사가 없어도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 간에 배당, 그러니까 변제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이제 편파행위로 의율됩니다. 편파행위로 봐서 부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부인권의 확장이죠. 540조 편파행위 기본적 요소, 담보권자가 부인할 수 있는 편파행위. 547조 C 안전보, 250조 적용 범위. 다음에 이제 미국법의 특징, 우리나라에도 없는 오토스테이, 자동중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중지 효력법, 우리나라도 자동중지 오토스테이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파산 선고로 인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뭐 소송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스톱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스톱되는 건 아니죠. 뭐 다 수개를 하든지, 뭐 외관을 제거하든지 좀 힘들죠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자동 정지입니다. 오토스테이 강력하죠. 그래서 자동정지 효력 범위, 정부 규제와 362조 B4, 자동정지와 담보채권자, 자동정지와 특수목적업체. 11장 절차의 역학관계, 11장 절차에서의 소기업, 대규모 기업의 회생, 채권의 관해. 10장.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채권자 자본 구조, 11장 절차의 사업의 계속, 영업 양도. 그 다음에 11장이 회생 계획의 형성, 회생 과정의 개혁, 우정의 설득, 조분류, 권리의 손상, 11장 하에서의 협상. 그
그다음에 인가가 나옵니다. 절대우선의 원칙 구형, 절대우선의 원칙과 새로운 자금 조달을 포함하는 계획, 선의와 의결권의 배제. 그래서 파산법의 개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연방파산법이 그 구조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저자와 역자의 서문, 역자와 저자의 서문, 그 다음에 목차를 앞으로 향후 공부해야 할 책의 어떤 전반적인 목차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